반갑습니다. 아, 지난번에 그 프린트물로 그 뭐야 농생태계에 관련된 UN 식량농업기구죠. FAO에서 나온 10가지의 이제 농생태학 관련된 글을 드렸는데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이제 농생태학은 주로 이제 농업 관련된 어떻게 하면 생태적으로 농업을 지을 것이냐 이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그 글을 보면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지역 단위에서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참조하시라고 좀 드렸고요. 오늘 강의 내용도 농업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주로 하지만 지역 안에서 어떤 단체들하고 연대를 해야 되고 지역 내에 행정기구 뭐 구청이 됐든 군청이 됐든 시청이 됐든 이런 정부기구 또는 이제 지자체기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거버넌스를 잘 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오늘은 좀 함께 해 나갈 생각입니다. 자료를 먼저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잘 보이시죠? 자, 농생태학 얘기입니다. 먼저 이제 농업의 역사를 보면 보통 이제 10만 년 전 뭐부터 이렇게 인류가 출발을 해서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르기까지 생산력은 엄청나게 늘었고 그 생산력에 따라서 이제 인구가 늘어났어요. 네. 그렇지만 더불어서 그에 대해 따른 이제 반대급부의 효과들, 안 좋은 영향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겪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반성이 이제 오늘 이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될지 우리가 씨앗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을 지역 단위로서 만들고 있는데 농업 분야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살지 그리고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와도 어떻게 하면 연대하면서 그리고 중앙 행정 단위와 구청 또는 이제 시청과 어떤 단위로 어떻게 우리가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농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이런 부분부터 먼저 좀 하나하나 해볼 텐데요. 우선 우리는 이제 친환경 농업 이런 것을 생태 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관행화된 농업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의 실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나가는 것은 우리가 이제 거버넌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환경단체라든지 아니면 유관기관과 유관단체, 시민단체하고 함께 활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제가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농업하면 도대체 세대별로 어디에 주요하게 관심이 있는지를 한번 키워드별로 이렇게 조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그리고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내용은 새마을 운동이더라고요. 의외예요. 예. 그리고 그러면 20대는 왜 10위까지 떨어졌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문민정부 들어서서 새마을 운동을 좀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20대들은 그런 영향을 안 받았던 거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해보고요. 아무튼 비닐하우스라든지 친환경 농산물 이런 부분도 끊임없이 이렇게 키워드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전 세대에 걸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역시 친환경 부분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60대 이상 분들은 또 이제 친환경에 대한 불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낮죠, 그죠? 네. 아무튼 이제 농업이 가지고 있는 각 세대별 어떤 인식 차이들이 이렇게 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30대 돼서 이렇게 친환경 농산물이 크는 것은 30대, 40대 들어서는 이제 아이들을 기르다 보니까,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는 좋은 걸 먹여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제 이렇게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아무튼 좀 재밌는 키워드 모음이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속 가능성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지속 가능성이 뭐야? 이 개념에 대한 이제 좀 풀이를 좀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다는 얘기는 생산량을 어느 정도로 계속 유지해서 발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닌가? 이게 이제 1차적인 이제 생각이죠. 근데 이제 적어도 이 지속 가능하려면 그것의 생산량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 타격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의 성장이에요. 지속 가능 성장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성장은 성장인데 환경에 대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긴 하지만 후대에 이런 환경적인 피해를 미치게 된다면 그건 지속 가능하지가 않죠. 언젠가는 그건 이제 그런 어떤 성장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해나가려면 어떤 것을 해나가야 되느냐, 이게 이제 유엔에서 만들어낸 그 기구예요. 유엔 기구. 얼마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지속가능 발전 회의에 가가지고 뭐 우리 BTS가 가가지고 공연도 하고 그랬었죠. 그 회의가 BTS만 유명해져 가지고 BTS 얘기만 나오는데 그 회의가 뭐였는지는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속가능 총회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지구 안에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후손들한테 이 좋은 먹거리도 물려줘야 되지만 환경적으로도 피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그리고 지금 현재 당면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가 성장할 것이냐. 그래서 이 지금 현재 17가지의 핵심적인 지속 가능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각 국가들은 굉장히 그 자기 이제 이해 득실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그 보수적인 판단을 하죠. 환경 문제라든지 이것도 무시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앞으로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 어차피 다 해결이 될 문제야라고 해서 후대들한테 그 문제를 떠넘기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긴 한데 이제 국제 정부죠. 그러니까 지구촌 연합정부라고 할 수 있는 유엔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에 따른 이제 행동 강령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소속되어 있는 지자체마다 다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라고 하는 게 꾸려져 있습니다. 예. 아마 이제 강동구에도 있을 거고요, 광명시에도 있을 거고요, 각 지자체마다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대개 이제 환경단체라든지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광명시의 문제, 수원시의 문제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 건지 이거 가지고 항상 회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그때그때 목표를 정해서 우리가 올해 안에는 뭐 빈곤층 종교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자, 이런 활동 목표도 정하고, 그런 것을 모니터링해서 결과를 기초자치단체에다가 보고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그에 따른 이제 대안을 그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제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수원 씨앗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각 씨앗도서관도 그 지역 내에서 그런 어떤 지속가능 발전위원회에 이제 적극적인 좀 참여를 해서 씨앗도서관의 목소리를 이제 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이제 농사 관련돼서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이제 농업 문제를 얘기하면서 또는 전통 농업을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게 토양 경운의 문제예요. 토양이 토양이 우리가 이제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탄소를 고정한다는 얘기는 들었죠, 그죠? 근데 토양도 마찬가지예요. 토양도 땅 속으로 들어가서 그 탄소를 고정하고, 탄소가 오랫동안
토양 속에 붙잡혀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이슈예요. 우리는 이제 광합성만 얘기하는데, 일단 광합성된 농작물들이 땅 속에 매립되면 그 자체가 이제 탄소를 흙 속에 가두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완전 경운을 해버리면, 로타리 경운을 해버리면 이 토양이 이 탄소를 잡아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곧바로 우리가 이제 이산화탄소에 이제 우리 온난화가스라고 했던 기후 변화에서 얘기했던 온난화가스가 그대로 발생하는 거고, 그다음에 토양 내에 있는 질소들, 질소들도 결국은 탄소가 있어야 붙잡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질소들도 결국 이제 탈질 작용을 받아서 아산화질소로 공기 중으로 날아가요. 다 온난화가스죠. 이산화탄소도 그렇고 아산화질소도 그렇고 다 결국은 온난화가스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토양의 경운을 하게 되면 일단 여기 한번 표를 보면 이게 탄소만 들어가서는 그래도 수명이 흙 속에서 수명이 1년에서 50년 정도가 이 탄소를 붙잡아 놓을 수 있어요. 흙 속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갈아버리면 그게 이제 노출되면서 바로 이제 공기 중으로 날아가지만 적어도 1년에서 50년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토양의 안에 있는 미네랄이 결합된다면 그 수명은 10년에서 1000년이에요. 네. 이게 이제 훨씬 더 탄소를 오랫동안 가둬놓을 수 있는 효과를 내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미네랄은 이제 질소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도록 탄소가 토양 속에 갇힐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온난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농법에서는 우리가 뭘 배웠죠? 전통농업에서는 구종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호박 심거나 이럴 때 호박 구덩이 파놓고 거기에 이제 거름하고 섞어서 그 구덩이를 메꾼 다음에 그 위에다 모종을 심거나 씨앗을 파종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지난번에 그 당진에 이제 있었던 그 누구죠? 면총 군수로 지냈던,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그 사람이 쓴 이제 관홍소초라는 책에 이런 구종법이라는 농사법이 이제 소개되어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토양이 이렇게 심각하게 침식될 수 있는 부분도 결국은 경운으로 인한 침식이에요. 그러니까 깊게 경운을 해서 로타리 경운을 하게 되면 사실 겉흙들은 이제 원래 탄소하고 강하게 결합돼서 좋은 어떤 때알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 비해서 이 경운을 해버리게 되면 그 밀가루 같은 그런 이제 부서진 토양의 구조가 부서지는 게 형태로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비라든지 이런 게 오면 쉽게 침식되는,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양이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수천 년이 걸린다 그래요. 수천 년이. 근데 토양이 한번 침식되면 1년 동안 헥타르당 침식되는 토양의 양이 30톤이라고 그래요. 30톤. 근데 1년 동안 흙 자체 내에서 토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1톤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29톤이 매년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 경운을 통해서. 경운을 통해서 흙이 밀가루처럼 되니까 비가 와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쓸려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토양 침식은, 토양은 이게 무한한 자원이 아니라 유한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우리가 지속 가능한 농업을 만들어 나가는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한번 이제 경운을 했던 땅에 대한 이제 심토에서, 표토에서부터 심토까지의 어떤 단계를 이렇게 조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토 같은 경우는 보통 200m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200m까지는 곱게 갈아져요. 근데 그 밑에는 또 어떻게 되냐면 이 커다란 장비들이 밟고 지나간 바퀴 자국이 남게 되죠. 그걸 이제 그 경반층이라고도 하고 경운층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쉽게 표토는 유실되고 이 딱딱한 층 안에는 물이 침투를 못하죠. 물이 침투를 못해요. 물만 침투 못하는 게 아니라 표토도 쉽게 유실되고 그다음에 거름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땅속 깊이 못 들어가고 그러면서 빗물에 의해서 거름도 이렇게 유실되는 그런 이제 효과를 내게 되죠.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화학적인 그 농약 문제예요. 그리고 어, 단 단작 이게 혼작이 아니라 단작 중심의 이제 농법은 혼작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이제 이 작물에 기대어 사는 미생물, 저작물에 기대어서 사는 미생물들 이런 것들로 이제 미생물들이 굉장히 풍성해지는 데 반해서 단작을 위주로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토양 내의 미네랄의 층도 굉장히 단순해지고 그다음에 토양 내에 이제 그 미생물들도 단순해진 그러다 보니까 결국 병이 들고 그러면 병이 들면 어쩔 수 없이 또 해충 살충제를 줘야 하는 그런 이제 악순환이 이제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양 안에 있는 생태계를 보면 1단계로 이렇게 광합성을 하게 되면 광합성한 것들이 계속 이제 토양 내에 이렇게 유기물로 형태로 남게 되죠. 우리가 이제 퇴비를 줬던 것들도 물론 이제 유기물의 형태로 토양 안에 남게 되고 그리고 이런 유기물에 기대서 사는 이제 균류라든지 그다음에 뿌리를 분해하는 유충이라든지 박테리아 그다음에 이제 원생 생물 뭐 이런 다양한 이제 토양 내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이제 토양 생태계가 이루어져야 훨씬 더 건강한 토양을 이룰 수가 있죠. 이런 생태계 자체가 이제 무너지는 게 우리가 이제 해충을 박멸한다, 해충 살충제를 쓴다든지 아니면 이제 완전 경운을 해서 토양에 있는 이 토양 내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그런 영향으로 토양 내의 미생물들의 이제 서식지를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기질 거름과 이제 무기질 합성 거름이 있는데 화학농약이죠 이쪽은. 유기질 거름은 우리가 이제 주는 이제 퇴비. 그러니까 퇴비는 토양의 먹이에요. 근데 무기질 합성 거름은 식물의 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기질 거름이 토양의 먹이인 이유는 토양 안에 들어가서 토양 미생물들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애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토양 미생물들이 거기에 기대어 살고 이런 이제 구조들을 만들어내는 게 유기질 거름이라고 한다면 무기질 거름은 우리가 이제 화학 비료죠. 요소 거름이라든지 뭐 이런 복합 비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기질의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식물한테는 이제 바로 흡수되는 효과가 빠른 거름이긴 하지만 그 외에 토양 안에 있는 생태계를 살찌우는 역할들은 안 해요. 네. 그다음에 이 무기질 거름들은 금방 활용이 안 되면 공기 중으로 날아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침출되면 지하수를 오염시킨다든지 뭐 이런 영향을 미치게 되죠. 네. 근데 그에 반면에 이제 토양 유기물들은 토양 안에 토양의 구조들을 구조화하고 미생물들이 깃들어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먹이를 제공하기도 하는 토양 생태계를 살찌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전 지구적으로 지금 현재 대부분의 음식들은 화학 합성 비료를 통해서 길러지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 이렇게 이제 자료를 봤더니 우리가 이제 11% 정도는 이 똥이라든지 축분이죠. 축분에 의해서 비료가 작물이 길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36%는 콩과 작물들이 만들어내는 질소 고정 형태로 길러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나머지 절반 이상이 화학 비료로 우리가 우리 먹거리가 이렇게 길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비료에 의해서 세계의 인구가 부양되고 있는 그런 이제 표를 봤더니 1960년 이후 그러니까 근 100년도 안 됐죠. 100년도 안 돼서 이 화학 비료에 의존하는 인구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미개발 국가라든지 개발도상국은 아직도 화학비료 이외에 거름에 의존하는 인구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인구수로 이렇게 비교해서 냈던 거고, 그 외에 이제 생산량으로 나왔던 것은 이제 앞에 표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3%인데 여기는 이제 인구 부양에 관련해서는 아직도 이제 화학비료하고 퇴비가 같이 이제 쓰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한번 화학비료 의존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찾아봤더니 아시아가 월등해요.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는 이제 4%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세아니아 지역 맨 위에. 근데 오세아니아 지역 이제 질소, 인산, 칼륨으로 이렇게 거름에 이제 3대 요소죠. 칼륨 그리고 이제 종합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봤어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이 굉장히 화학비료 의존도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화학비료 이외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관계시설을 통한 물 관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토양이 떼알 구조가 아닌 단립 구조로 되면 비가 오면 당연히 이렇게 쓸려 내려가요. 토양이 유실되는 거죠. 아까 토양이 침식되는 효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검은색의 비옥한 토양들이 계속 유실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물을 우리가 얼마만큼 잘 써야 되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 작물마다 필요한 물의 양이 있어요. 각 작물마다. 근데 대개 이제 우리가 벼 작물이 가장 물이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오이라든지 호박이 훨씬 더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면적인 살수보다는 가능하면 이제 점적 관수, 뚝뚝 떨어지는 방식의 물을 활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 관리를 비교해 봤더니 천수답하고 이제 관계 시설을 이용한 것들을 이제 스페인에서 이제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천수답 같은 경우는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생산성은 좀 낮은 반면에 그리고 토양 유실도 또한 낮죠. 천수답을 이용할 경우. 근데 이제 관계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생산성은 높은 대신에 생산성만큼 토양 유실도 높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토양 유실이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을 이게 높이고 낮추는 아주 그 중요한 이제 잣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경제적 지속 가능성은 천수답의 경우는 높은 데 반해서 관계 시설을 했을 경우는 경제적 지속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진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물이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관계 시설을 통해서 퍼올려지면 또는 이제 하천을 통해서 들어오는 물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활용하게 되면 토양 유실도 있고 그다음에 이 거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유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환경적으로 지하수를 오염시킨다든지 하천을 오염시킨다든지 그리고 이어서 이제 바다를 오염시킨다든지 이런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또한 이제 지하수를 이용한 측면에서 또 하나의 문제는 이렇게 짠물이 이제 침투하는 거예요. 하양가 지형에 있어서는 짠물이 이 민물보다 짠물이 더 밀도가 높기 때문에 짠물은 밑으로 가라앉고 민물은 위로 떠오르거든요. 근데 이제 바다 수위가 상승한다든지 아니면 지하수를 너무 과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짠물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 민물들은 한 번 오염이 되면 이건 정화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없잖아요. 그죠? 여기 노출되어 있는 하천 같은 경우는 뭐 미나리라든지 아니면 물풀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물속에 있는 어떤 미세 박테리아라든지 이런 애들이 정화시키는 어떤 기능들을 잘해주는 데 반해서 지하수는 한 번 오염되면 영구적으로 못 쓰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수집을 하다 보면 강원도 뭐 횡성이나 정선 뭐 이런 데 가보면 정말 여기는 뭐 지하수를 이용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데까지도 지하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업을 통해서
과다한 질소 비료를 하다 보니까 지하수가 오염되니까 결국은 이제 못 먹는 거죠. 제 고향 이제 고흥 같은 경우도 예, 바닷가 마을 거기는 진짜 농사 짓는 집밖에 없거든요. 누가 축산 농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예, 한 10년 넘었어요. 한 20년 가까이 됐어요. 지하수가 그 수돗물이 들어온 지가. 예. 그러니까 이 지하수 펌프가 있는데 물 틀어놓고 세수대에다가 이렇게 물을 담가 놓으면 조금 있다가 초록색으로 녹조가 껴요. 예. 그러니까 부영향화가 벌써 이루어진 거죠. 이 그 질소거름이 질산염이 많이 들어가서 퍼올리면 거기에 바로 이제 녹조가 서식하는 환경이 되니까 금방 이렇게 오염이 되죠. 그래서 수돗물을 먹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이제 펌핑한 물은 이제 설거지나 아니면 이제 빨래할 때나 쓰고 그 외의 물들은 다 이제 식수는 이렇게 퍼올린 물로 상수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지하 공동화예요. 음. 원래의 지표면이 이렇게 평평한 면이었다고 한다면 지하 수면이 가라앉게 되면 거기가 이제 가라앉게 되죠. 그래서 지하 수의 이제 과도한 활용들은 이런 문제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 이제 각 그 사냐마다 이렇게 하천이 있는데 하천에 있는 흐르는 물들이 하천의 크기를 보면 알잖아요. 굉장히 물이 풍성했구나 했겠구나 라고 하지만 그 인근에서 다들 이제 시설 농업을 하면 지하수를 펌핑하잖아요. 그러면 산에 있는 약수터들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지하수면이 가라앉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터널 공사하거나 뭐 이러면 당연히 또 지하 수맥들을 끊어놓잖아요. 이런 이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가라앉은 지하 수면 따라서 토양도 점점 이렇게 침식되고 가라앉는 공동화 현상들이 이제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적인 그 살충제, 화학농약 사용량이에요. 연도별로 이렇게 표시를 해봤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어, 가장 많이 쓰는 게 제초제죠, 그죠? 제초제가 가장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살충제하고 살균제,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화학농약제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매년 그 거의 이제 파운드 개념이라서 이것도 한번 이제 환산을 해봐야 되는데 엄청난 양의 예, 농약을 쓰고 있어요. 더불어서 이제 종다양성 감소 문제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태죠. 우리가 이제 건한 100년 만에 100년 만에 종다양성이 75%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4분의 1로 축소됐다는 얘기죠. 근데 그 4분의 1 남아있는 종류조차도 심각하게 하이브리드 종자, F1 하이브리드 종자로 남아있어요. 이제 종 다양성들이 떨어진다는 것은 농업에 있어서는 위험을 분산하는 그런 효과를 이제 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기후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후 온난화라든지 뭐 이런 그 서식 환경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적응력들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종들이 하나의 작물로 또는 두 개, 그것조차도 하이브리드 종자로 탈바꿈되면 기후 변화라든지 아니면 어떤 환경적인 변화 자체에 적응 못하는 그래서 한 종이 아예 멸종하는 그런 이제 사태가 이제 빚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종 다양성들을 확보하게 하는 운동이 이제 우리 시아토 송가처럼 이런 활동가들이 이제 해나가야 될 일인 거고요. 이종 다양성들을 이제 대표하는 이제 개념이 수직 저항성과 수평 저항성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수직 저항성이라고 하면 F1 종자라든지 이런 종자들이 가지고 있는 저항성 종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 그 씨앗 가게에서 파는 작물들은 수직 저항성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 종류에 대해서 몇 개만
저항성을 나타내고 여기서 이제 2번, 5번, 6번은 저항성을 나타내는 데 비해서 1번, 3번, 4번은 감수성을 드러내죠. 감수성이라는 얘기는 질병에 걸린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토종 씨앗은 시간이 해결한 거잖아요. 시간 동안 여러 세기 동안 재배되어 오면서 각종 질병이라든지 환경재해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도 살아남은 게 이제 지금 현재의 토종 작물이기 때문에 그 유전 인자의 고루 내성을 갖추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25% 남아있는 25%마저 하이브리드 종자, F1 종자들은 이런 수직 저항성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후 변화라든지 또는 이제 특정 질병에 굉장히 취약한 그런 환경에 이제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종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이런 수평 저항성, 기후 변화라든지 아니면 모든 질병, 그다음에 해충에 대해서 고루 내성을 갖춘 그런 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토종을 지키고자 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지금 농업에 있어서의 이제 생존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생태농업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제 굉장히 개념은 좋아. 근데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해?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먹고 살아야지. 뭐 생태농업 다 좋은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이 생태농업 관련된 이제 강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농업생태학 강의들이 이제 유튜브에 많이 올라왔길래 저도 이제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댓글 달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코멘트한 사람들이 되게 개념은 좋은데 어떻게 먹고 살아? 근데 이 표를 보면 이것도 이제 먹고 사는 문제와 가장 직결돼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농부들이 점점 투입량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농업과 관련된 이제 마케팅 관련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서 점점 수익이 줄어가고 있는 거예요. 관행농을 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이런 거죠, 사실은.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인풋을 줄이느냐, 이게 이제 큰 숙제예요. 그러니까 인풋이 어딘가에서 이제 인풋은 다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인풋이 많을수록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죠. 그러니까 외부 씨앗을 사서 한다든지 외부 비료를 사서 해야 된다든지 그럼 비료값이 올라가요. 얼마 전에 이제 요소수 대란 나면서 요소 거름이 굉장히 비싸졌거든요. 단순히 이제 매연 감소제 경유 트럭에 그러면서 매연 감소제로 썼던 게 이제 요소수인데 중국에서 그게 한번 안 하니까 결국 요소 비료값이 올라갔잖아요. 이런 식으로 외부에 의존하게 되면 우리는 크게 이제 생산력에 있어서 흔들리는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외부 투입에 의존하지 않는 것, 외부 투입량을 줄여내는 것, 이게 다시 이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동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인풋이 많을수록 이제 회복력은 떨어진 농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빈곤의 문제예요. 어, 이게 빈곤의 문제 찾아보면서 이게 굉장히 심각성을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요. 미국 내 이제 아동을 가진 가구들의 먹거리 불안 지수 이렇게 봤더니 미국 전체적으로도 먹거리가 불안한 인구가 16.5%나 돼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못지않아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요. 그 안에서도 이제 라틴계 가구는 21.9%고 라틴계 농업 노동자 가구는 최고 64%에 이르기까지 이 먹거리에 관련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거의 79억 인구거든요. 전 지구적으로. 전 지구 인구가 79억입니다. 그 중에서 먹거리가 그래도 뭐 질적으로나 아니면 양적으로 안전한 계층들은 적어도 이제 57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중간층들이 2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심각한 수준이 이제 7억 5천만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전 지구적인 부분인데 이런 정도로 지금 현재 먹거리에 관련된 심각성들이 있고요. 뭐 전에 이제 기후에서 얘기했듯이 이 OECD 이 국가에서만 일주일에 하루 고기 먹지 않는 날이 있으면 고기 먹지 않는 날을 정해서 고기를 안 먹으면 전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 것만큼 지금 현재 이 먹거리의 불균등성, 불균등성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를 봤어요, 한번.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예요. 이게 2020년 자료입니다. 우리나라의 OECD 국가들의 이제 빈곤율을 봤을 때 미국 다음으로 17.4%가 빈곤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위키백과에 봤더니 이제 전체 인구 중에서 14.6%에서 이제 저게 2013년도니까 늘어나고 있는 거죠. 17.4%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65세 이상 은퇴 노령층 인구의 48.5%가 빈곤층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빈곤층은 이제 10% 정도. 그래서 토탈 14.6%가 이제 빈곤층을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먹거리 접근성이라든지 먹거리 관련된 활동들을 이제 주도적으로 해왔던 이제 단체들이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 단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었어요. 그래서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그다음에 이제 농민단체가 이 먹거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이 먹거리에 관련된 교육들이 필요하다 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 현재 식생활 교육 지원법이라고 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원했던 것은 식생활 기본법 또는 이제 식생활 교육 기본법 뭐 이런 것을 원했었는데 지원법이 기본법보다는 좀 떨어지는 법이에요. 그래서 지원법은 각 지자체라든지 행정단위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농업 뭐 지원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원법은 하고 싶으면 하고 말라면 말하는 거예요. 의무사항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지원법 단위에서도 그래도 이제 다양한 관련된 이제 식생활 관련된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식생활 교육 지원법은 이제 먹거리 관련된 시민들의 이제 권리 의식들을 키워내기 위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뭘 어떤 것을 먹고 있는지, 내가 또 먹어서는 안 되는 게 뭔지 이런 것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으면 결국 이제 소비자들이 자기 권리를 좋은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 그런 기본 권리를 어, 행사를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식생활교육지원법이라든지 이게 나와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역에서도 그런 식생활 지역 교육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수원 씨앗도서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이제 활동을 먹거리 교육 활동들을 이제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농업의 문제, 그다음에 소비의 문제, 그리고 유통의 문제, 그리고 불평등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국가 제도적으로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게 먹거리 기본법을 제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국가위원회도 설치하고 매년 이제 국가 단위 이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관련돼서 이제 다양한 지역 단위의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단체도 있고 지자체 단위로 그런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업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문제는 농업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 그리고 유통 그리고 폐기에 이르기까지의 정확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거버넌스라고 하는 이슈예요. 가장 어렵고도 저의 입장에서도 가장 힘든 그런 이제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실무자라고 하면 여기서 실무자는 이제 공무원, 지자체가 되겠죠. 그다음에 시민, 그다음에 그 분야의 이제 전문가 이렇게 모여서 소통하고 참여하고 협력하는 이런 것을 이제 거버넌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무자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예산을 가지고 있죠. 예산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는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이해라든지 그리고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은 그것을 지탱하고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삼자들이 이제 원활하게 소통하고 참여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원 안에서도 먹거리위원회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이 벌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공무원들은 항상 우리한테 쉽지 않죠, 그죠? 네. 항상 갑이 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 입고 와서 치사해서 그 맨날 뛰쳐나오고 싶은 욕구가 그냥 막 바글바글 일어나지만 어떻게든 사실은 이게 정당한 일이고 먹거리 관련된 그리고 생태농업 관련된 일들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아나가는 게 거버넌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UNFAO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실천 방안을 내어야 되는지 그 이제 10가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첫 번째가 이제 다양성이었죠. 그러니까 혼농임업. 여기서 혼농임업이라는 얘기는 숲하고 농사가 같이 이제 곁들여 있는 농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콩을 포함한 윤작, 그다음에 작물 가축 시스템 또 나오죠. 그리고 이제 단추동물도 이제 다른 종하고 같이 혼합 방목을 해라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 탄소를 이제 땅 속에 고정하는 바이오매스를 수확하는 농업. 그다음에 또 물을 수확하는 물 수확이라는 것은 이제 뭐 빗물 저금통이라든지 아니면 레인 가든이라든지 이런 이제 다양한 형태의 실천들을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종다양성 문제에 있어서 오렌지 과육 바나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실제 이제 사라지고 있는 캠타시아인가 뭐 이런 캠타시아가 아니라 어, 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흰 과육 바나나밖에 없는데 이건 씨 없는 바나나잖아요. 씨는 이제 그 오렌지 과육 바나나를 찾아 나간다든지 이런 일들. 그다음에 논에서 물고기를 기르는 쌀을 재배한다든지 이게 이제 동남아에는 굉장히 논에 이제 물이 담겨져 있으니까 거기에다 이제 물고기를 같이 키우는 그런 농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제 다양성들, 생태적인 다양성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식의 공동 창조와 공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전 농업에서 전통 지식 관련된 얘기를 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식생활 문화라든지 이런 어떤 다양한 전통 지식들이 하나의 이제 자원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고야 의정서 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전통 지식들을 하나의 이제 지식 아카이브로 비축하는 것, 그리고 이것들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것, 그리고 이것들을 공유하는 것,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이것도 이제 사실은 유엔에서 어, 요구했던 내용이라서 이것도 이제 각 대학교에서 그걸 작업을 했어요. 이화에 대해서는 조선시대 진상품들이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느 대학교에서는 또 뭐 조선 그 왕조실록에 실려 있는 전통 지식들만 또 열거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작업들을 했는데 이게 하나로 집대성되어 있질 않아요. 이런 전통 지식들이. 그래서 아카이빙 된 것들이 공유되고 또 검증될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연기로 뭐 맹해 예방하는 거 전통 지식 가운데서 이그 상승기류를 만들어서 하강하는 이제 찬기운을 막아내는, 그래서 이제 과수나무들이 꽃이 이제 피자마자 냉해 입는 걸 막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배웠지만 사실은 이걸 이제 외국에서는 검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냉해 예방 효과가 없더라라고 하는 게 이제 밝혀졌어요. 이런 식으로 전통 지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떠받들 게 아니라 그것이 과학적인 사실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도 이제 이루어지고, 그리고 정말 이 농업에 있어서 그런 지식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좀그 공유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시너지라고 했던 부분들은 되게 이제 10가지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결합 상승 효과,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3 그 이상의 이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찾아 나가자라고 하는 게 이제 시너지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간작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남미에서의 세자매 농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옥수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호박을 따로 키우면 100% 효과를 낸다면, 옥수수하고 호박을 같이 키웠더니 120%의 수확물을 내더라. 이게 이제 결합 상승 효과죠. 그래서 이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거버넌스를 굉장히 강조하죠. 먹거리 체계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능률, 네 번째 주제인 능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투여하고 있는 인풋의 거의 50%가 제품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업에 있어서 생물학적인 공정을 개선해서 인풋 대비 수확량을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건지, 소실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는 일들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활용, 리사이클링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버려지고 있는 유기물을 재활용하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우리가 지금 이제 필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각 지자체에서 처리해서 퇴비화도 하고 사료화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효율이 한 40%밖에 안 된다고 해요.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40%밖에 처리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재활용돼서 그야말로 이제 정확하게 땅 속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게 순환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6번째 주제인 이제 회복력. 회복력 문제는 아까 인풋에 관련된 얘기죠, 그죠? 인풋이 많은, 외부의 투입량이 많아지면 회복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또 얘기했듯이 토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유실되면 결국은 회복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농 위법, 그러니까 이제 푸드 포레스트처럼 숲과 농사를 같이 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등고선 형태로 재배를 해서 토양 유실을 막고, 그다음에 이제 커버 크롭, 그래서 이제 녹비작물들을 겨울철에도 재배해서 겨울철에도 토양 내 미생물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7번째, 인간과 사회적 가치 관련해서는 빈곤 기하의 문제예요. 우리 이제 뭐 아이들한테 이제 학교 급식 또는 이제 집단 급식 시설에 이제 친환경 농산물을 하는 것처럼, 이런 어떤 그 좋은 양질의 이제 먹거리를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절대 빈곤이 있고 기하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제공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원 같은 경우는 뭐 공유 냉장고라는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식당이라든지 카페 앞에다가 아무나 와서 꺼내갈 수 있도록 이런 공유 냉장고를 한 60개인가 지금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의외로 굉장히 그 성공적으로 뭐 그걸 가져가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지역사회 시민들이 자기네 집에 있는 반찬을 조금 더해서 이렇게 넣어놓고 이 먹거리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먹거리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 이제 먹거리와 관련된 가장 원초적인 자기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노력하는 것도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여성과 청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 불평등 문제의 가장 핵심으로 이제 우리가 다가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여성 농민회에서 여성 농민 통장 갖기 운동을 해요. 그래서 어쩌면 굉장히 그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아직도 우리 여성 농민들 중에서는 자기 통장을 갖고 있지 않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여성 농민 통장 갖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이제 농사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긴 하지만 기회라든지 그다음에 땅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제공되고 있지 않는 문제들 이런 자료 좀 문제를. 남겨주세요. 네? 자료 좀 남겨주세요. 화면. 자료는 여기까지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여성 불평등 문제, 청년한테 귀농의 기회라든지 뭐 그다음에 농민들의 이제 자발적인 어떤 기구들 올해 이제 뭐 각 그 지자체 단위에서 농민회의소 옛날에 이제 독립운동할 때 만민 공동체를 만들었던 것처럼 그 농민회의소를 만들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연합할 수 있는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협이 있긴 하지만 농협은 이미 이제 이게 행정과 비슷한 목소리보다는 이제 행정적인 편의 또는 이제 그 농협 자체의 조합원들의 이것과 관련된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농민의 정말 이런 자발적인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농민회의소를 만드는 지자체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식의 어떤 농민들 그리고 먹거리 관련된 시민들이 상향식 풀뿌리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화와 음식 전통. 이제 문화와 8번째 주제죠. 문화와 음식 전통 같은 경우는 기아라든지 영양결핍, 이 인구하고 과체중과 비만 인구가 같다고 하잖아요. 선진국의 과체중, 비만 인구와 그다음에 저 아프리카의 기아와 영양결핍에 있는 인구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과체중, 비만 이것도 문제지만 기아, 영양결핍도 둘 다 양쪽이 다 문제인 거죠.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고 그만큼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건강한 음식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알려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섭생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제 섭생 그러면 검색을 해보면 대개 이제 뭐 팔체질, 뭐 건강 음식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섭생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예방의학적인 개념에서 새롭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그다음에 유해한 어떤 그 대기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극복해 나가는 것들도 과학적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살아남는 방법들은 또한 이제 먹거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흡수하고 우리 몸에서 빨아들인 것들을 빨리 배출하는 게 섭생의 숙제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 배출해서 몸 안이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섭생이라는 개념인데,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되게 이제 섬유질이 많은, 그래서 우리 몸속에 미생물들, 건강한 이제 장내 미생물들을 풍성하게 만들고 그것들이 원활하게 활성화할 수 있는 식이섬유가 풍성한 그런 음식을 먹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새로운 이제 섭생의 개념이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젊은 층들을 통해서 이제 채식 문화 뭐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육식에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 불합리한 그 먹거리 구조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 그 시민들이 먹어치우는 곡물의 양하고 미국 안에 있는 소들이 먹어치우는 곡물의 양이 똑같다 그러잖아요. 네. 그만큼 이 먹거리들이 곡식들이 그야말로 이제 가축들한테 먹여짐으로써 그것을 정당하게 먹어야 될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빈민층들이 먹거리 접근성이 이제 제한받고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채식 또는 이제 육식을 줄이는 그런 이제 운동들도 같이 하는 게 이제 섭생이라는 개념의 음식 문화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9번째 나오는 게 이제 책임 있는 거버넌스예요. 뭐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학교급식이라든지 공공조달 프로그램, 이게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이 그 책임 있는 거버넌스의 대표 사례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학교급식을 굉장히 칭찬하고
이 책임 있는 거버넌스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 안에서 농업 관련된 부분들은 이 농업 분야가 이제 생태계 서비스에 기여하는 바 이것에 따른 노력들을 정당하게 보상하는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농업 관련된 지역에서 환경보전 직불금이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제초제를 안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제초 예치기로 뭐 풀 깎더라도 뭐 10cm 이상 깎겠다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하면 그에 따라서 이렇게 보조금이 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홍성 지역 같은 경우는 토종 작물을 심게 되면 이게 환경 보전 직불금을 주는 그런 이제 지자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환경 보전 직불금이라든지 아니면 판매에 있어서 인센티브 이런 것을 주는 그런 이제 방식의 어떤 거버넌스를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한 겁니다. 최근에는 이제 뭐 탄소 제로 인증이라든지 이게 이제 도입 시험이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거버넌스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농부들한테 정당하게 돌아가야 될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없어지는 그런 사례를 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지역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홍보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책임 있는 거버넌스의 이제 가장 그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될 부분들은 식생활 교육 기본법을 제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먹거리의 생산, 그다음에 유통, 소비, 그다음에 그것의 폐기에 이르기까지 정확하게 시민들의 감시와 시민들의 참여하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식생활 기본법의 취지입니다. 10번째가 이제 순환 및 연대 경제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전통적인 이제 지역 시장, 오일장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뭐 시민 도시농업 하는 사람들, 농부들이 같이 만들어내고 있는 마르세 장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지역 단위의 연대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가치 사슬을 좀 더 짧고 그다음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도록 하는 뭐 로컬 푸드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가지 이제 그 UN 제가 프린트물로 파일로 드렸던 것에 대해서 요약을 좀 해드렸어요. 농생태학에서 UN 그 식량농업기구에서 만들어낸 그 10개의 강령 비슷한 그런 자료예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아무튼 각 지역의 씨앗도서관 안에서 주제는 그 지역의 문제들을 그 지역에 있는 다양한 환경단체, 그다음에 먹거리 단체 이런 것들과 어떻게 하면 협력을 해 나갈 것인가가 각 지역에 계신 여러분들의 이제 활동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는 동안에 질문 올려주시고요. 각 지역에서 어떤 활동들의 어떤 그런 먹거리 단체라든지 뭐 아니면 거버넌스 조직이 어떤 조직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좀 올려주시면 어떤 방식으로 협력을 해야 될지를 좀 함께 한번 그 토론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네요.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3분만 쉬겠습니다. 네, 쉬는 동안 운동도 좀 하시고요. 몸풀기 운동 좀 하세요. 팔도 좀 벌려보시고, 기지개도 좀 펴시고, 오늘 마지막 수업이라 그런지 그동안 안 보고 있었던 분들도 많이 들어와 주셔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음,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무릎이랑 팔꿈치 같은 데가 많이 아파요. 이게 농사를 많이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음, 관절염이나 뭐 이런, 음,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파지는 것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병원에 가면 약 먹고 금방 좋아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얘기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무릎이 아프면 무릎을 때리래요. 팔꿈치가 아프면 팔꿈치를 때려라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미양 선생님 말씀하시고 싶으신가요? 잠깐만요. 제가 음, 스스로 음소거 할 수 있게 해놨어요. 음소거 하시고 말씀해 보세요. 음소거 하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음, 음소거 할 수 있게 해놨는데. 아이고, 진짜. 최미양 선생님, 예, 음소거 반갑습니다. 됐어요. 네네. 예. 네. 강원구 토종 시합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최미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열심히 잘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담임 선생님한테 올리세요. 네. 네. 자, 질문 먼저 해결할까요? 예. 일단 제가 이제 그 농생태학 관련된 한 350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번역되면 한번 좀 올려드릴게요. 내용이 훨씬 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보다 훨씬 더 풍성한 내용들을 아마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농업으로 인해서 바다로 흘러가는 농약 또는 화학비료 문제는 어느 정도인가요? 해산물도 농약 검사를 한다고 하는 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우리 질문대왕 이진섭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것은 거의 측정이 안 되고 있죠, 사실은. 근데 이제 화학 비료의 문제는 이제 가끔 이제 이렇게 큰 비가 오거나 이러면 하천에 이루어지는 또는 이제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녹조 현상을 통해서 이제 화학 비료 문제는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산물의 경우에 농약 검사는 해산물이 일반적으로 이게 그 바다에서 채취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주로는 이제 양식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좀 들으시면 좀 놀라겠지만 항생제라든지 이런 양식장에서는 항생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제 물고기들끼리 서로 이제 막 부딪히다 보니까 가둬서 키우다 보니까 가두리 양식에서 그러면 서로 부딪히다 보니까 이제 비닐이 벗겨지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고 감염이 되면 또 전염이 되고 이러니까 항생제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김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이렇게 물에 떠 있다가 나중에는 물에 계속 떠 있잖아요. 이게 물에 지주식이라 그래서 김 같은 경우는 썰물 때는 이게 떠올라야 되거든요, 공기 중으로. 그리고 이제 밀물되면 이제 잠기고 이렇게 이제 되게 되면 되게 이제 김에 파래라든지 이런 게 안 껴요. 근데 이제 이게 계속 떠 있게 되면 거기에 파래가 끼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파래를 제거하기 위해서 염산을 뿌려요, 바다에. 그래서 이제 그런 염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이제 문제라든지 그래서 사실은 우리 양식장 농업이 양식장 관련된 이제 수산업 자체도 이 환경 기준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해산물도 굉장히 안전하지는 않고 해산물에 투여하는 그런 어떤 약재들을 통해서 바다도 굉장히 오염되고 바다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이제 취약한 환경에 빠지겠죠. 화산재 토양에 대해서 이제 또 물으셨어요. 며칠 전 남태평양 통고인가요? 통과? 거기서 해저 화산 분출로 그 옆 섬이 화산재로 대덮여서 땅이 황폐화되었다고 하는 부정적인 뉴스를 보았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어떤 섬 화산재 덕분에 토양이 비옥하여 커피나무가 잘 자란다고 합니다. 화산재 토양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그 화산재는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에 화산재는 황산이 많이 섞여 있어요. 황산이 섞여 있어서 산이잖아요. 강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록색이 그냥 빨갛게 다 낙엽이 져버렸죠. 이런 것처럼 산성의 이제 물질들을 이게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게 안정화되면 그 땅에 있는 다양한 미네랄들을 끌어올린 토양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무암 지형이 되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이제 토양들이 산성이라 그러면 그건 거의 중성에 가까워서 모든 작물들이 잘 자라는 토양으로 이제 뒤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뿜어져 나온 그런 이제 산성 물질들 때문에 부정적인 이제 피해를 보는 거고, 이후에는 그게 이제 안정화되면 토양 그 자체로는 굉장히 농사짓기 좋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농사가 가장 잘 되는 게 제주도하고 그다음에 저기 그 철원, 용암이 분출된 지역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단양이라든지 정선이라든지 여기는 또 석회암 지형이잖아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알칼리성 기후가 토양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런 데는 이제 농사가 잘 된 반면에 그 외에 우리나라 토양들은 화강암이 기본 모재를 이루고 있어서 되게 이제 산성화되기 쉬운 토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은 농사짓기 전반적인 땅은 농사짓기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 백두산이 폭발할 때 화산재들이 다 그 일본을 뒤덮었다 그래요. 지금 그 통고에서 폭발한 그 폭발력이 한 100배 정도의 폭발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자체 내에도 화산도 많지만 또 백두산이 폭발하면서 화산재를 엄청나게 많이 뿌려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농사가 굉장히 잘 되는 그런 토양이죠. 토양 자체로는. 김선준이 기후 온난화 등의 환경 변화에 따라 토종 씨앗의 수평 저항성도 유지되는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게 기본적으로 심어서 기후 변화 적응성들이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작물 스스로가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앗을 토종 씨앗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냉동고에 보관해 놓으면 그건 그야말로 시드볼트나 유전자원센터가 하는 역할인 거고, 이것을 계속 재배해서 적응시키는 게 우리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이제 토종 자원의 이제 보존에 있어서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현지 내 보존. 그래서 이제 현지 내에 그대로 이제 지역 내에서 계속 보존하는 게 이제 현지 내 보존이고, 그다음에 이제 농가 말고 유전자원센터라든지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 있는 시드볼트처럼 저장 보관, 이제 장기 보존의 형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농가 보존 또는 이제 현지 내 보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것에 적응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고,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적응한 작물들을 선발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육성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해나가는 방향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방향이 저는 이제 옳다고 보고요. 네. 또 이제 김봉성님이 이제 무경원 농사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아까 여기 표에서 봤듯이 무경원 농사와 그다음에 보존 농사, 보존 경운이 있어요. 무경원은 아예 안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존 경우는 심을 수 있는 지역만 이렇게 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무경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구종법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이제 무경운 농법이죠. 그러니까 식물자리만 파내고 거기에 거름하고 섞어서 넣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모종을 심는. 우리 이제 흔히 호박 심을 때 또는 이제 뭐 이렇게 공한지 이런 데다가 이제 뭘 심을 때 하는 방법이 그런 이제 구종법 농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존 농업은 어차피 땅이 굉장히 넓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한다면 심을 줄만 작물을 심을 줄만 쭉 그 쟁기질 형태로 쟁기해서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갈고 작물을 심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대부분 보존 경운 방식으로 다 돌아섰다 그랬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렇게 전면 경운을 했더니 그 흙먼지가 날라서 도시를 덮쳐버리니까 그걸 이제 더스트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현상이 워낙 많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보존 경운 방법, 그러니까 식물자리만 경운하는 방식으로 이제 돌아선 거죠. 그래서 식물의 이제 수확량, 수확할 것들만 수확하고 난 잔해들, 그것은 무조건 다 그 분쇄를 해서 땅 위에 그대로 까는 방식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그 쟁기가 있었잖아요. 그 외발쟁기도 있고 뭐 이런 쟁기들도 보면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그 쟁기 따라서 이렇게 간 적도 있는데 되게 이제 전면 경우는 안 해요. 쟁기는 보존 경운 형태로 한 줄 띄고 한 줄 이렇게 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썰레질을 통해 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부시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해왔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무경운 농사가 굉장히 아까 표에서 봤듯이 우리 농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로타리 치게 되면 거의 이제 탄소질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고 그다음에 토양의 구조도 굉장히 단미화돼서 떼알 구조가 이제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토양 내에 이제 미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들이 파괴되고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라든지 물에 의해서 쉽게 떠내려가는 그런 문제를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공정무역을 농수생태학과도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나요? 네,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거버넌스라고 해서 또는 연대와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국내적인 문제로 이제 또는 지역적인 아주 그 기초 단체에 속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 단위까지도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공정무역 바나나라든지 커피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실제 이제 그 지역에 생태 농업을 하고 있는 농장들을 외국에서 지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어요. 공정무역을 생산하는 분들은 대개가 이제 커피 같은 경우도 그렇게 플랜테이션 방식이나 공장식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그런 이제 일선 그 농가들을 지원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의 뭐 비아 캠페시나 운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필리핀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생태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분들하고 무역 관계를 맺어서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의 다른 나라의 생태 농업을 지원하는 그런 이제 효과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무역도 굉장히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용을 하고 연대해야 되는 그런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번역하는 책은 판매할 것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이 시간 끝나면 제가 번역했던 내용까지만 한번 올려봐 드릴게요. 일장만 했는데 지금 거의 한 20장까지 있는데 1장 정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심각하구나 막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책들이라서 여러분들이 뭐 영어 잘하시는 분 있으면 번역에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이제 구글 번역기 돌리면 훨씬 더 좋긴 하지만. 자, 다른 분들 질문 없으세요? 없으시면 좀 이런 그 각 그
지역 단위에서 이렇게 지역 내에 어떤 단체들과 함께 이렇게 하고 있는지 관련해서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원 시아토서관 누가 들어와 계시죠? 수원 시아토서관 현애 선생님? 박혜경 씨랑 현혜인 선생님이랑. 네. 박혜경 문정옥 쌤도 있네. 우리 네. 경영위원장 문정옥 쌤 선생님. 이렇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각 지자체마다 그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논산에도 있죠, 권태용님. 없어요? 음소거 하시고. 없나요? 잘 모르겠어요. 있나 없나.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지역마다 다 의무적으로 만들게 돼 있어요. 예,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지명을 따죠. 논산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수원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이름이 의제 21이었어요. 의제 21. 의제란 말이 너무 어려워서 나중에 다 이제 전국적으로 이름이 좀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로 하자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아마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마 국제기구에서 의장 국가인가 그럴 거예요. 광명은 있나요? 광명은 있나요? 광명도 있습니다. 네. 안양은요? 안양도 있죠. 안양도 사무국장님이 여성분이 되시던데. 네. 김덕자님 얘기하세요. 음소거 하시고. 네, 안양에도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있습니다. 네. 참여하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선주님 당진. 틀어놓고 어디 가셨나 봐. 안현숙님은 이제 의왕이신데 우리 동네는 이제 재활용 이슈만 다루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의왕 그 사무국장님도 아는데 여기서는 이제 EM 미생물 나눠주는 활동도 하고요. 맞아요. 다양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토종에 관한 관심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관심 네. 많아요, 사무국장이. 아, 그래요? 네. 새로 바뀌신 분이요? 남자분 말고. 남자분 말고 바뀌었어요? 나이 드신 남자분 계셨는데 그만두셨거든요. 임기가 그래요? 돼서. 네. 어느 분인지 모르겠네. 네. 그래서 그 각 지역 단위로 이렇게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이런데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토종과 관련된 또는 농업과 관련된 식생활과 관련된 이런 다양한 이슈에 함께 이제 참여하는 단체들의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는 문화단체라든지 뭐 환경단체, 농업인 단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어서 지역 단위의 이제 이슈를 함께 이제 이렇게 해결하고 같이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우리 진아님은 어디세요? 저는 수원에서 잠깐 활동하다가 지금 멀리 나와 있어요. 어디 계신데요? 진아박 씨는 저기 뭐지? 러시아 쪽인가? 지금. 그런가요? 저 우즈베키스탄에 지금 우즈베키스탄에 있습니다. 마스크 써서 제가 못 알아뵀네요. 죄송합니다. 예, 우리 그 꿈의 학교 같이 진행하시던 선생님이시구나. 반갑습니다. 네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업.
우리 김지훈님은 어디시죠? 지역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역 내에 우리가 이제 그 각각 이제 씨앗 도서관에서 이제 활동하고 계시지만 의외로 그 사실은 고립되게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혼자. 근데 사실은 이런 게 뜻에 이제 동의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이 주변에 많잖아요. 그것을 이제 역량껏 이렇게 조직하기도 하지만 함께 연대하는 것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것도 지역 내에 씨앗 도서관을 알려나가고 같은 이슈에 같이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이제 소중한 연대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협의회 자체로는 뭐 슬로푸드 국제 슬로푸드 한국협의회하고도 MOU를 체결하고 있고 그렇긴 하지만 또 지역 단위에서 슬로푸드 이제 뭐 여기 수원지부 지부장님을 하고 계신 게 우리 현혜인 선생님인데 이렇게 지역 단위로 슬로푸드 지부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훨씬 더 포괄적인 이제 사람들을 다양한 분야에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함께 연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지역 내에 이제 뭐 한살림이라든지 생협기구하고 같이 연대를 하게 되면 생협기구하고 같이 이제 뭐 논학교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이제 다양한 활동의 이제 폭들을 좀 넓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씨앗도서관 분들이 이렇게 고립돼서 이제 지역 내에서 활동하게 되면 의외로 또 이게 왕따가 돼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은둔작이긴 하지만 너무 은둔하지 마시고 좀 자기의 분야를 뛰어넘어서 다른 분야의 사람들도 이제 지지하면서 또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들에 지지를 받는 그런 연대 활동도 좀 활발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더 없으면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수료식 날인데요. 수료식 날 전체 교육 내용 안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지적 좀 해주시고 이후에 좀 그 또 활동과 교육이 있을 때 어떤 내용이 좀 추가됐으면 좋겠다는지 이런 의견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목차에서 마지막은 토종 관련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안효숙님 얘기하셨는데 우리 했어요, 그죠? 네. 토종 관련된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지역 내에서 우리가 행동 강령화할 수 있는 지역 단위 씨앗 도서관에서 행동 강령화할 수 있는 농생태학을 좀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거버넌스라든지 연대 협력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좀 수고하셨고요. 수료식 때 편하게 여러분의 이제 의견들 경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음 주면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마지막인데요. 다음 주에는 얼굴도 좀 다 보여주시고 또 말씀도 좀 이렇게 많이 하시고 서로 좀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토종을 물론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그 외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강의 열심히 해주신 우리 네? 박영재 대표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모두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